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13년 3월 15일 홍콩의 타이콕 추이 아파트 건물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게 되는데 열자마자 안에서 막 코를 찌를 듯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비릿하고 기분 나쁜 악취가 풍겨왔어요. 그런데 이 고약한 냄새에 비해 집안 내부는 상당히 말끔한 편입니다. 보기에 평범한 가정집 같고요. 경찰은 조심스레 집안을 살피면서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근원지를 찾아 헤매는데요. 그러다 잠시 후 주방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여는데 딱 보니까 차곡차곡 도시락통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반찬 도시락이 아니었죠. 먼저 사건이 시작된 건 약 일주일 전인 2013년 3월 7일. 홍콩 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사라진 사람은 65세의 남성 글로리 차오 그리고 63세의 여성 문 시우. 이들은 인근에 거주하던 노부부인데 부모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 라면서 두 아들에 의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죠. 일단 신고자는 노부부의 첫째 아들 차우 호이롱 그리고 둘째 아들 헨리 차우 호이롱이었습니다. 이들이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나눈 건 신고로부터 5일 전인 3월 2일이었대요. 이후에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주목한 건 바로 이 5일간의 공백인데요. 아들들은 왜 좀 더 일찍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님이 원래 중국 여행을 가시려고 계획했대요. 그래서 연락이 없기에 그냥 좀 일찍 가셨나 보다.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며칠째 계속 연락이 없자 신고를 했다는데 경찰은 두 아들과 이렇게 간단한 대질 신문을 마쳤고 노부부를 실종으로 판단,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그 시각 두 형제는 이 수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급해졌죠?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직접 찾아 나섭니다. 먼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부모님이 실종됐습니다. 그걸 알렸고요. 또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저희 부모님 이렇게 생기셨는데 보신 분은 제발 제보해 주세요. 대중에게 자그마한 단서라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홍콩에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역시 노부부가 어딜 가셨냐 라면서 막 무사 귀환을 바랬고 또 그 SNS를 열심히 퍼날라줬어요. 그러던 3월 12일 경찰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노부부가 애초에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핸드폰과 신용카드조차 사용한 흔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생존 반응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건데요. 이러면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누가 혹시 노부부를 납치한 걸까요? 자, 일단 장성한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이 60대 부부는 주변에 딱히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채무관계도 깨끗했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원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수사가 어렵고 미궁으로 빠져갔죠. 그렇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노부부는 실종된 상태고 경찰은 결국 대대적으로 전국에 전단지를 유포하게 돼요. 물론 이미 방송과 SNS를 통해서 사건이 알려지긴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목격담이 나오지 않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3월 15일 경찰서로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죠. 여보세요? 저 범인 알고 있어요. 실종된 노부부를 죽인 건 헨리 차우예요. 자, 여기서 언급된 헨리 차우, 그는 노부부의 둘째 아들입니다. 제보자는 헨리 차우가 부모를 살해한 후에 시신을 방치했다라는 사실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근데 다행히 경찰이 이걸 단순한 장난 전화로 치부하지 않았고요. 이 헨리 차우, 줄여서 헨리라고 부를게요. 이 헨리를 찾아가서 추궁을 하게 됐죠. 아드님, 지금 상심이 크신 건 아는데요. 지금 경찰서에 누군가 당신이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둘째 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아, 맞아요. 제가 죽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여태 직접 실종신고하고 막 전단지 돌리던 이 아들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살인 자백은 정말 잔인무도했죠. 자, 실종신고 6일 전인 3월 1일입니다. 이날 헨리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삿짐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원래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고 그래 집이 너무 어지럽겠다 내가 가서 좀 도와주마 라면서 둘째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오게 되죠. 딱 도착을 했는데 이상해요. 현관문이 다 열려있고 아들아 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는데 아무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일단 거실로 들어섰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머리를 치고 공격합니다. 어머니는 목에 치명상을 입고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아요. 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은 범인이 바로 둘째 아들 헨리 차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범이 있었죠. 그의 친한 형이던 채춘 K. 천륜을 저버린 존속살인을 저질렀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였죠. 왜냐? 이젠 시신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일단 부부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다음으론 몸통과 팔, 다리를 토막내기 시작했죠. 그 자른 부위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부위들이 남아있죠.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였어요. 이 두 사람이 좀 처리하기가 어려운 뼈나 장기 같은 건 랩에 다 감싸요. 그 다음에 비닐봉지에 넣고 다시 한 번 더 종량제 봉투로 감쌌죠. 그러니까 이걸 쓰레기로 둔갑한 겁니다. 외부에다 버릴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봉투 들고 가까운 해변가에 가서 시신을 요기했고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여전히 집 안에는 토막을 내고 남은 수많은 피부 조각들이 상당량 남아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막 머리를 맞댔고 그 와중에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중국의 전통 요리 중에 하나인 차슈. 이게 돼지고기 덩어리에 양념을 해가지고 바베큐 형식으로 구운 요리거든요. 아니 이게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짐작하셨죠? 그 부모의 남은 시신 조각들을 요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이 피부에 남아있는 핏기와 수분기를 다 제거했고 소금으로 절인 후에 막 여러 가지 양념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락용 플라스틱 용기 안에 이걸 차곡차곡 넣어서 담게 되죠. 그렇게 다 하고 보니까 이 부모님의 시신은 냉장고 안에서 마치 흔한 도시락 반찬처럼 보였습니다. 이 엽기적인 일들은요, 무려 5일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모든 훼손 작업이 다 끝난 뒤에 집 안에 막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비릿한 냄새가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강한 소독약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이 말끔히 청소를 했죠.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밀해요. 자, 이렇듯 부모를 살해했다는 전말이 밝혀지고 나서 헨리가 밝힌 살인 동기는 더 터무니없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피아노를 배우라고 강요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전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에? 피아노요? 이게 다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어서 헨리가 말하길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중학교가 가면서 성적이 좀 많이 뒤처졌고 시험에서 낙제를 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헨리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급기야 우울증과 또 대인기피증 그 외에 여러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부모님은 이런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유학을 결심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에서 좀 새롭게 시작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들의 바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는데요. 호주에 온 헨리는 유학생활 내내 오히려 호주에서 인종차별과 또 학교 폭력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홍콩에서보다 더 비참한 삶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성격은 더욱더 폐쇄적으로 변해갔고요. 주변 사람에 따르면 그는 약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다소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종종 막 화를 참지 못해서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했어요. 친구들 좀 무서워하죠. 근데 이맘때쯤 헨리는요, 자기가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다 부모님 때문이라고 탓하게 돼요. 아주 서슴없이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부모가 다 잘못된 거다라는 원망을 강하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우리 부모가 초등학교 때 나를 억지로 피아노를 배우게 하더니 중학교 때는 나를 방치하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다른 나라로 보내버린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 2003년 부모는 아들을 다시 홍콩으로 데려왔죠. 그런데 이후 헨리는 방 안에 틀어박힙니다. 가족들과 소통하지 않았고 그와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더욱 커져갔고요. 참고로 부모는 결코 그렇게 무관심하고 비정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저 좀 엇나가는 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 것뿐이에요. 당연히 이게 그들만의 사랑과 애정의 방식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헨리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 환경, 사람, 이것만 탓하는 좀 다소 비겁한 자세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원망과 분노를 키워가던 어느 날 땡! 나는 부모를 살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심지어 이 계획은 무려 반년에 걸쳐 아주 세심하게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조력자도 있었고요. 헨리의 지인이자 공범인 채춘 K. 그가 이 살인에 가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채춘 K는 IQ가 84 정도 되는 다소 지능이 낮은 아이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이 채춘 K가 사실 학창시절을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여성한테 빠졌는데 걔한테 속아서 돈을 많이 잃은 경험이 있어요. 그게 상처가 됐고 홍콩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죠. 집에서 막 연탄 피우고 쥐약 먹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빨리 발견해서 목숨은 건져요. 근데 이때의 후유증으로 뇌에 손상을 입게 됐고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채춘 K 역시 자신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 모든 원흉이 그 뉴질랜드에서 만난 여성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헨리와 채춘 K, 이 둘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강한 원망이요. 또 유학생활에서 고통 같이 겪었죠. 이걸 계기로 금세 가까워졌다고 해요. 그러다 헨리가 마침 내 분노를 표출하겠다, 나는 부모를 죽이겠다 라고 하자 채춘 K도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된 거고요. 둘이 같이 했어요. 매주 만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우리가 이렇게 범행을 하자 막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흉기를 구매하면서 그날 D-Day가 다가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친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헨리야, 어머님 아버님이 곧 중국 여행을 가신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자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참고로 이 형은요, 설마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어떤 전조 증상도 형은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앞서 경찰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었잖아요. 그 부모님을 죽인 거는 헨리라고 말한 거. 그게 채춘 K였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채춘 K도 공범이니까요. 사실 헨리는요,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너무도 기쁜 마음에 주변에 이 사실을 떠벌리게 돼요. 특히나 친구들한테 야야, 내가 우리 부모 죽였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죽였는 줄 알아? 내가 시신은 어떻게 회수되는 줄 알아? 하고 황당하게도 자랑하듯 말한 겁니다.
심지어 체포되기 하루 전날에는 내가 이러다 연쇄 살인범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말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욕망을 드러냈고요. 이걸 알게 된 지인 중 한 명이 경찰에 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후에 급하게 현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부모의 머리를 발견할 수 있었죠. 다른 신체 부위들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훼손이 많이 돼서 사실상 그곳에서 형체를 알아보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수사팀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건 바로 냉장고 속 도시락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다가 시신을 요리해서 차곡차곡 넣어둔 것도 소름 돋는데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도시락통 중 일부가 2차례 정도 전자레인지를 통해 데워진 사실이 드러나요. 아니 이걸 왜 데펴요? 이거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범인들한테 물어보니 자신들은 그저 요리만 했을 뿐 절대 인육을 섭취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애초부터 왜 이걸 전자레인지에 데피냐고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이죠. 무슨 생각이었냐라고 묻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라고 밖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2014년 8월 헨리 차우와 채춘 케이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둘이 놀랍게도 아주 죄를 무마하기 바빠요. 헨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살인한 건 맞는데 시신을 훼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체 유기죄는 피하려는 것 같죠? 게다가 변호사는 또 정신적인 문제를 들면서 형을 줄이려고 애썼고요. 반면에 채춘 케이는 내가 범행에 가담을 하긴 했지만 이건 헨리의 협박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변호인 측에서 사실 채춘 케이가 좀 지능이 낮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 헨리가 얘를 이용한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배심원단이 9명이 있었는데 그중 8명이 헨리 차우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요. 한편 만장일치로 채춘 케이에 대한 무죄를 인정합니다. 무죄요. 그러니까 채춘 케이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지능이 사실상 80사라고 했지만 초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이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러면 충분히 헨리가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받아들여진 거죠. 판사 또한 이 배심원단의 판단을 인정했고요. 결국 2015년 3월 최종 법정에서 채춘 케이에게는 징역 1년, 헨리 차우에게는 종신형이 확정됩니다. 홍콩 사회를 뒤흔들었던 최악의 도시락 시신 폐륜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종 변론에서 헨리는 끝까지 망언을 내뱉었죠. 저는요, 부모님만 사라지게 된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도 그 후회와 반성보다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는 듯 합니다. 헨리는 경찰 조사 당시 과거 자신은 완전 패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헨리가 인생의 완전한 패배자가 된 건 부모를 죽인 그 순간부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 42분 심상치 않은 내용이 담긴 트윗 하나가 올라옵니다.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걸로 한시름 놓았다. 트윗 작성자는 일본 시가현에 거주하던 32살의 여성 기류 노조미. 그녀가 쓰러뜨렸다는 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류 노조미는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래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 그녀는 학교에서 곧잘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잘 자라는 듯 했죠. 노조미는 취미로 테스카 오사무가 그린 만화 블랙잭을 너무나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테즈카 오사무는 아톰의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만화 블랙잭은 천재 외과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토리인데 아주 탄탄한 구성 덕분에 일본 의학 만화의 시초가 되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화에 푹 빠져있던 노조미는 점점 외과 의사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 역시 의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만화에서 어떻게 그런 꿈을 찾았는지 대견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노조미의 엄마 시노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도 컸습니다. 그녀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너는 커서 의사가 돼야 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기 때문이죠. 노조미는 학창시절 내내 자신과 어머니의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고학년이 될수록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노조미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에 매번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고3이 되던 2005년 지역 의대에 원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불합격. 그런데 이때 노조미보다 더 좌절한 사람은 바로 엄마였죠. 사실 노조미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의사에 대한 꿈을 어느 정도 포기하려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걸 쉽사리 용납할 수 없었던 엄마는 그때부터 친척과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딸 노조미가 의대에 합격했잖아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그녀를 영원히 거짓말쟁이로 손가락질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미는 이 강요와 집착에 못 이겨 다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시작합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시험에도 성적이 낮아 진학에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는 결국 삼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던 노조미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엄마의 품을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 취업을 해야겠다 계획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일본에선 만 20살이 되어야 법적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당시에 노조미는 만 19살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엄마 품을 떠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리죠. 그 과정에서 시노부 역시 딸의 계획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고요. 단 한시도 노조미를 혼자 두지 않은 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했고 공부하는 내내 뒤에서 지켜보기도 했고요. 심지어 목욕도 같이 한 후에 잠자리에도 같은 시간에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공부하는 것 외에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시간을 단 1초라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노조미로서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3번이나 가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렇게 엄마의 감시하에 이어진 재수 생활이 무려 9년간 엄마의 족쇄에 꽁꽁 묶여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조미는 끝내 의대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엄마도 어느 정도 포기할 만할 텐데 시노부의 생각은 달랐죠. 엄마는 딸이 의사가 못 된다면 임산부들의 출산을 돕는 조산사라도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 의대에 있는 간호학과 입학을 강요합니다. 그나마 딸의 성적으로 거기 입학은 안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4년 노조미는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고 이 모녀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수험 생활을 거치면서 노조미 또한 마음속에서 다른 꿈이 싹트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집도 선생님 옆에서 수술을 보조하고 수술 기록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그녀는 수술실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노조미가 결국 대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조산사 진급 시험을 보는데
또 한 번 실패하게 되죠. 이때부터 또 모녀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2017년 여름 노조미는 학교에 있는 부속 병원에서 간호사직으로 취업 내정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큰 용기를 내서 엄마, 나는 조산사를 포기하고 간호사로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하지만 엄마 신호부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죠. 여러분, 이때 당시 노조미의 나이는 이미 30대 초반입니다. 보통의 자녀라면 이미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도 남았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노조미의 경우는 달랐죠. 첫 대학에 실패했던 2005년부터 졸업을 앞둔 2017년까지 무려 12년간 엄마의 강요와 학대 속에 있던 아이. 30대 나이에도 엄마의 뜻을 거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엄마 앞에서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조산사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간호사가 되지 않을 거고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재응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지옥 같은 수험 생활. 엄마는 이번에도 다 큰 딸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아주 잠시의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몰래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들켜버린 노조미. 엄마가 노발대발하면서 핸드폰을 돌에 던져버려서 부셔졌고요. 딸을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후에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에 이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면서 남겨둔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히스테리는 점점 더 극단적이 돼가는데, 이뿐만 아니라 노조미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너 정말 짜증나. 죽어버려. 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욕설 섞인 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를 넘은 엄마의 학대 속에 2018년 1월 노조미는 여러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칼을 이용한 자살 방법, 경동맥을 끊으면 즉사가 가능한가 등등이었죠. 엄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선 자신이 죽거나 엄마를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 조산사 진학시험에 또다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렸고, 엄마 신호부는 극도로 분노하면서 딸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네가 나를 또 불행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다고요. 이건 엄마의 레파토리였죠. 밤새도록 엄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조미가 지난 10년 이상 들었던 질타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겠지만, 그날만큼은 노조미의 인내심조차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날 밤 새벽, 노조미는 침대에 잠이 든 엄마에게 다가갔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에 엄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 한 번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두어 차례 더 찌르면서 조금 후 방안은 고요해집니다. 노조미는 목숨이 완전히 끊어진 엄마를 바라보면서 담담히 자신의 트위터를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걸로 한시름 놓았다. 그날 밤 노조미는 죽은 엄마 시신 옆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체를 토막내서 손과 발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고, 몸통은 원형 가방에 집어넣더니 집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강변에 유기하게 되죠. 그리고 2달 후인 2018년 3월, 시가현 하천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로부터 또다시 3달 후인 6월, 신호부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살해 용의자로 딸 기류 노조미가 체포됩니다. 경찰 진술에서 노조미는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이 조산사 시험에 떨어진 날 밤새도록 들었던 엄마의 폭언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실 차라리 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요. 교도관들은 최소한 자신에게 짜증난다, 죽어라 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조미는 엄마에 대한 심정을 밝혀달라라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엄마가 재혼을 마음먹고 만났던 상대가 치과 의사였는데 의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나한테 강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엄마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녀를 이해하려는 듯한 표현으로 더 씁쓸함을 남겼죠. 엄마의 교육 방식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냐? 라는 질문에 이 재수생으로 마치 죄를 지은 듯한 그런 죄수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심 공판에서 그녀에게는 징역 15년형이 내려지죠. 살인, 사체 송기, 사체 유기. 그런데 이 무거운 죄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로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녀가 오랫동안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뒤에도 지나친 간섭으로 궁지에 몰리다가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이제까지 당신은 엄마가 걸으라고 한 레일을 걸었지만 이젠 당신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최종 공판이 열렸고 노조미에게 내려진 판결은 5년이나 감형된 징역 10년입니다.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진 후 당연히 존속살인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를 줄 알았지만 대신 교육학대, 이 단어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 역시 부모에게 교육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 단어를 태그를 걸어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우리 엄마랑 똑같다. 나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이젠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 라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조미의 잔혹한 범행보다 그 동기에 공감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좀 이례적인데요. 살인은 결코 어떤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지만 재판부 역시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너의 잘못은 속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너의 인생은, 너의 진로는 네가 결정해라. 라는 비판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지지해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일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조미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 라는 말은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교육학대, 그게 결국 한 가정의 파탄과 범죄를 낳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혹시나 나는 내 아이에게 교육학대를 강요하는 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